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덜 돌아왔습니다. 감기는 거의 다 난 것 같고요. 감기인 듯도 하고, 아니면은 알러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인가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수요 공급이었죠. 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것부터 했죠. 일단 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도 있었는데, 그 수요량 변화는 이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중에서, 수요 변화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공급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수요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수요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득이 있었고요. 또 인구 같은 거, 소득 있고요. 관련제 가격이 있었죠. 자, 이제 인구도 있고 뭐 좋아하는 정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헷갈리는 게 없고요. 여기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 기술 수준이 있고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하면은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공급 곡선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 같은 것이 있죠. 이자율은 수요에도 영향 미치고 공급에도 영향 미치고, 가격에 대한 예상이 있죠. 가격에 대한 예상도 이쪽 저쪽 다 영향 미칩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릴 수 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제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열등제의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고 그걸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관련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래야 되는 재화 수요는 증가죠. 근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내가 그래야 되는 재화 수요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때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더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대체제 가격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대체제 수요일 때는 또 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대체제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 변화 방향이 같다. 자, 근데 이게 수가 되면은 이제 대수반이 되니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는 이제 감소죠. 그렇게 대수반, 대가비, 대수반 이렇게 맞죠? 그래서 대가비니까 이제 보가하면은 또 반대로 되잖아요. 또 보수비 이렇게. 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것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것도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공급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은 공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공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공급자들은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지금 공급은 줄이는 거죠.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것은 나중에 내놓는 것이지 지금 내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놨던 것도 거두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는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고
대갑이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은 여기서는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으로 그렸느냐 왼쪽으로 그렸느냐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그대로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균형의 이동이죠. 균형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이렇게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얘네들이 변하는 거죠.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균형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1번,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뭐 2번, 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3번,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4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1번의 경우에는 요즘하고 비교할 때 균형량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다 같은 방향이죠. 수요의 경우에는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 이동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다 나타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3번의 경우는 이제 공급이 증가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하면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한다 하면 이쪽으로 와야죠. 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와야죠. 3번으로. 그렇게 되면은 균형량은 항상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그러면은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요거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요의 경우에는 끝까지 같은 거고요.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끝에 가서 균형 가격에 가서는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거였죠. 동시에 이동하는 건데 요 5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율 하락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죠. 자, 이러면은 둘 다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영향이 더 크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 하락이 돼서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수요만 보면 되는 거죠. 작은 쪽을 지우고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쪽을 지우고 그럼 1번이 이제 수요 증가니까 여기까지 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지 작은지 어느 쪽을 알려주면은 이제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 상승 예상 이렇게 했어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누가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균형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균형량을 알 수가 없는데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이고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가격 상승,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알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죠. 자, 이럴 때는 이거 마찬가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합니다. 둘 다 가격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상승,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죠. 다 감소죠. 다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처럼 어느 하나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이때는 이제 작은 쪽을 지우고 공급 감소만 보는 거죠. 공급 감소면은 균형량은 감소하죠. 여기 이제 알 수 없는 앞드가 이제 균형량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뭐 크고 작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변하면 요거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그러죠. 여기도 똑같이 변하면은 가격이 변화 없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5, 6, 7, 8 나머지 경우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결정과 이동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의 절반이에요. 계산 문제 제외하고 계산 문제 제외하고 이론으로 봤을 때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탄력성은 이제 개념과 종류였죠. 탄력성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수량이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0.3이다 이러면은 0.3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관련재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 탄력성 하면은 무엇의 0.3배란 얘기예요. 가격 변하는 것의 0.3배란 말이에요. 그럼 소득 탄력성 하면은 소득 변하는 것의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탄력성이 0.2다. 그러면은 소득의 몇 배만큼 0.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 하면은요. 교차 탄력성이 0.4다. 그러면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Y제 수요량이 0.4배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량이 항상 0.4배 변하는 거예요. 수량이 0.4배. 다만 여기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예를 들어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0.4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귤 가격이 2%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은 그 0.4배, 0.8%죠. 0.8% 사과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빌라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고, 됐나요? 자, 여기는 소득이 2% 변하면은 그 0.2배만큼 수량이 변하고, 여기는 가격이 3% 변하면 그 0.3배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 변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가격이 4% 변한다. 그러면은 수량이 몇 프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배? 1.2%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건 이거는 너무 제가 사리가 많이 생길 것 같죠? 만약에 이거 모른다면은 제가 사리가 많을 거예요 아마. 1.2%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은 항상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 둘은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앞에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요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면 무슨 재? 정상재. 정상재의 경우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자, 그러니까 소득이 5%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곱하면은 곱하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10% 그랬어요, 지금? 1% 위로 아래로 아래로 같은 방향이라고 이게 지금 같은 방향도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곱하기하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만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상재 안에 양수니까 같은 방향 하라고요. 같은 방향.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이렇게 같은 방향.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소득이 5% 감소하면은 수요량은 1.5% 증가한다. 이 반대라고 이게. 됐나요? 판단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뭐 하는 거? 곱하기 하는 거. 둘째,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그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사리가 생긴다고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X제 가격이 5% 변하면 Y제 수요량은 몇 프로? 일단 곱하기부터 하라고요. 곱하기부터. 이거하고 곱하기부터 하라고요. 일단 몇 프로? 2% 해놓고 생각하라고. 곱하기는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곱하기는. 자, 그러면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양수잖아, 양수. 양수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여기 지금 위로 돼 있죠?
여기가 위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은 XJ 가격이 5% 올라가면은 YJ 수요량은 일단 몇 프로? 곱하기 하면은 2.5가 되잖아요. 2.5%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제는 설마 되겠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되겠죠. 예? 그래도 대답이 없어.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자, 일단 자, 개념과 종류에서는 이랬어요. 곱하기하고 뭐만 정해준다? 곱하기하고 방향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력성 개념과 종류예요. 이 정도 계산 문제를 풀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리고 지난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해서 이 균형량 계산하는 거,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 QD와 QS 균형 상태에서는 같다 해서 등식 놓고 푸는 거 있었죠. 자, 그것도 할 만한 거지. 포기하거나 이렇게 패스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패스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무기 패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풀만한 거잖아요. 등식 놓고 푸는 거 지난주에 이거 하고 곱하기하고 방향 정하는 거 됐나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계산 문제, 수요 공급의 계산 문제에서 3문제 빼고 다 맞춰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한 70% 이상 맞춘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더 나왔거든요. 10문제 더 나왔는데 여기서 요 가장 어려운 거 3개 빼고는 다 이 범위 아니라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응용했어요. 여기서는 탄력성에 응용해서는 탄력성과 그래프, 그리고 균형에 이동하는 거였고요.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총 수입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비탄력적일수록 어떠하다, 더 가파르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고 탄력적일수록 완만하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죠.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수록 비탄력, 이렇게 될수록 탄력이에요. 자, 여기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변한다.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게 이런 재화라 그랬어요. 양파, 배추, 고추 이런 것들이 작황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작황이 좋으면 원래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풍년이면 좋아야 되죠.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농자 천하지 대본 하던 시절. 농이 천하의 큰 근본이다. 농업사회에서는 풍년이 들면 그게 아주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풍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폭락.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우리가 먹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고요. 올라도 급등하고 내려가도 급락을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해서 B가 더 했죠.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내리고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가죠.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이 더 내려가죠. 여기서도 B가 더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맞나요? 이쪽 저쪽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완전 탄력적일 때에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죠.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양의 변화가 없죠. 이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는 탄력 구간, 아래는 비탄력 구간.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 아래 구간에서는 올려서 판매 수입 증가시키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이 넓이나 이 넓이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입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따라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마지막으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사치제일수록, 그죠? 또 신수탄, 중공탄 했고요.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공탄에서 조심해야 되죠. 공급도 용도 전환이 용이하거나 고려하는 기간이 길거나 하면 탄력성이 커집니다.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어떻게 해요? 요게 길수록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은 비탄력적이 돼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맞나요? 지난주에 별로 한 게 없네. 지난주에 별로 한 게 없죠, 지금. 계산 문제를 많이 해서. 그럼 계산 문제를 많이 했는데도 아까 곱하기가 안 되고, 방향도 안 되고.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데, 시장의 효율성을, 여기 이제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정보 효율성.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하는데, 그 정보의 수준이 세 가지가 있죠. 이미 과거에 발표한 정보, 이제 막 발표한 공편, 현재 공표 정보, 아직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 자, 이러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효율적 시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약성효율적이고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된다면 준강성, 아직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면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보이거나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막 발표하는 그런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게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효율성만 달성이 되죠. 요거는 이제 과거 정보 반영돼 있고, 요거는 과거 정보와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여기까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개념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미공표 정보,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는데 이제 개념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무엇보다 우수한 정보,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는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보다 우수한 정보, 시장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하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 있으면은. 근데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똑같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라면 겉으로 보이는 초과이윤의 크기만 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애쓰는 정보 비용이나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를 따져봐서 이게 같다라면은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록 이런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으면 얘가 뭔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게 달성이 된다면은 약성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은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초과이윤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요. 이쪽으로는 돼요.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강성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가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이유로 독점 시장 같은 경우, 독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죠. 독점이나 과점,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담합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그러면은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도 뭐가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어요. 독점, 과점도 여기에 성립되면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달성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그 다음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는 게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되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위가 이게 제일 좁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중생이다, 여학생이다, 여자다, 이렇게. 여중생이면 여자죠. 남자인 여중생도 있나요? 이거는 안 되죠. 여자라고 해서 여중생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되죠. 여학생이면 여자, 여자라고 해서 여학생인 것은 아니죠.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인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약성효율적 시장,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 각각 그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45페이지 메뉴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 있죠.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런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수한 정보, 이런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할당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도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할당 효율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미고, 2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미고, 3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또 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됐을 때, 이게 2번이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이 배분될 때, 이것도 할당 효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여기는 뭐 2%, 여기는 6%, 여기는 11% 다를 수 있지만 위험도 다르죠. 만약에 여기의 위험이 전혀 없고요, 여기의 위험은 4%, 여기 위험은 9%, 딱 위험이 정확하게 위험을 감안해서 다 2%씩만 남게 된다면, 그럴 때에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이 9%, 위험이 4% 이렇게, 위험이 없다 이렇게, 위험을 감안하면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47쪽의 반가로 4번에 정보 비용과 부동산의 가치. 자,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정보 비용, 요거 이제 정보 비용과 부동산 가치, 이제 정보 가치를 따지는 거죠. 정보 가치. 정보 가치 계산이에요. 정보 가치 계산. 자,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아요. 10분의 1이에요. 지금 계속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계산 문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들어보시고 입장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불만한 거다, 패스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 정리. 지금까지 아까 복습할 때 수요 공급에서 나올 때까지는 어떤 게 패스하는 거였어요? 패스하는 게 없었죠. 그때까지는 패스하는 게 없었죠.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패스하려는가 말라는가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보를 아는 경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모르는 경우와 정보를 아는 경우를 비교한다고요.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 가치에서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거 두 번째 계산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정보 가치.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보통 내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이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발이 되는 경우는 8억 8천이 예상이 되고요. 개발이 안 되면은 반값밖에 안 돼요. 4억 4천 밖에 안 돼요. 자, 이게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자, 확률은 개발될 확률은 40%,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60%.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자, 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아는 경우에 그 정보 가치, 이 정보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아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보를 아는 것의 가치가.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아는 경우라면 개발되는 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8억 8천이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8억 8천이고, 자,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는 것을 1 플러스 0.1로 나누게, 여기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억 8천 나누기 1.1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죠? 8억이 되나요? 8억 8천 나누기 1.1 하면 8억 되죠. 예,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10%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현재 8억 주고 사면은 1년 후에 8억 8천이 되면은 10% 수익이 생기죠. 그렇게 따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8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 근데 정보를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모른다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다 감안해야죠. 그럴 때는 이거를 확률을 곱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처럼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4억 4천 곱하기 0.6 되죠. 이거 언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1년 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0.1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오나요? 이거는 4, 8, 2, 32, 6, 4, 24 5억 6천 나오죠. 믿어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하나의 항이죠. 이것도 하나의 항이죠. 곱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하나의 항의 분모를 A분의 B 더하기 C를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0.4를 보지 말고 8억 8천을 1.1로 먼저 나누게 하는 거예요. 위에 해놨잖아요. 지금 8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4, 8, 2, 32, 3억 2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 4억 4천을 1.1로 나누면 4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4억에 0.6을 곱하면 4, 6이 24 그거 계산한 거예요. 4, 8, 2, 32, 4, 6이 24 그래서 5억 6천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라고 생각해요? 5억 6천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가치로 정보를 아는 사람은 8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그게 바로 정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1억 주고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살만하죠. 1억 주고 사도 이만큼 남기면 1억 4천을 남기니까 실질적으로 1억 4천의 초과이윤이 있어요. 근데 이거 2억 4천 주고 사면 이런 정보를 그러면은 똔똔이잖아요. 정보 가치나 정보 비용이나 똑같으니까 그때는 초과이윤이나 정보 비용이 같잖아요. 그럴 때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저걸 2억 4천 주고 사면은. 근데 저걸 1억 주고 산다. 더 싼 값으로 산다. 이러면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장을 패배시켰다. 시장하고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시장하고의 싸움에서 투자자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투자자와 시장과의 싸움에서 투자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얻어야 되고요. 시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마지막 경기변동구 바로 위에 있는 시장을 패배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패스하는 거요? 할만한 거요? 패스, 이제 의견이 조금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할만하고 어떤 분은 패스하고. 자, 이제 경기변동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